안녕하세요. 소나랑입니다. 제 글은 순수 창작 문학입니다. 혹 앱소설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자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편의 마지막 대화를 삽입하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지러운 물결 제2편. 죄송해요. 제가 응석을 부렸군요. 사실 저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난 그 말 뜻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어 멍하니 그녀를 보기만 했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생님이 전혀 남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석을 부려봤어요. 무슨 뜻인지. 굿, 누구를 많이 닮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반갑고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눈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상대에게 누구를 닮았다는 말은 작업할 때나 쓰는 거잖아.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만큼 표정이 심각했고 진지했거든. 그런데 왜 병원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퇴원한걸요. 그 말은 충격이었어. 생각해봐.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퇴원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는 극단적인 생각에 현기증이 일었어. 그리고 이렇게 속말로 뇌까렸지. 아니야. 이 여자는 나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그저 스쳐가는 여자일 뿐이야. 목적지에 도착하면 서로 갈 길을 따라 헤어지면 그만일 뿐.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그녀의 가슴 위에 얹힌 나의 손에 신경이 쓰였어. 죄의식이 밀려오더군. 내가 손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변명을 구구하게 하더라도 단순히 그 감촉 때문이지. 가냘픈 그녀의 생명을 하나의 감촉으로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거야.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아주 차분하고 조용했어. 마치 방황하던 예비수녀가 다시 성당에 돌아와 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물론 기침도 하지 않았고 호흡도 아주 편안해진 것 같았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어두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 나의 손은 그녀의 손아귀에서 슬며시 빠져나왔지. 그러자 그녀가 흠칫 놀라더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향숙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녀는 눈을 깔고 똑바로 누워 있었다. 뭐라고 한마디를 거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녀는 담담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뭔가 모를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인제 와서 이야기를 그만 중단해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뒷이야기를 더욱 궁금해할 것이고 또한 엉뚱한 추측도 할 것이었다. 나는 종국에는 그녀를 깔깔 웃게 하리라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다. 아무튼 내가 다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 동안 그녀를 무료하지 않게 하는 목적은 달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 이야기를 처음처럼 경쾌하게 이어갈 수는 없었다. 정확히 그녀로부터 싸늘한 기운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 그녀의 머리와 맞닿아 있던 나의 옆구리 부근의 한 통로를 통해 그녀의 감정이 분수처럼 터져 올라와 내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 그때의 분위기는 사뭇 야릇한 것이어서 그냥 말로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랬다. 한순간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고 생소해 보였다. 객차 안에 가죽이 터져 속살이 삐져나온 의자와 먼지와 빗물이 말라 굳어버린 흐릿한 유리창,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선녀의 굳은 얼굴과 찢겨진 치맛자락 사이로 빠져나온 가냘픈 다리, 눌려 구겨진 검정 가방.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주름살 투성이의 아저씨. 이 모든 것들이 무채색으로 빛을 잃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객차 안은 정적이 흘렀고 레일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만이 덜거덕 덜거덕 주검을 재촉하는 저음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맵싸한 석탄 연기가 창문으로 훌령처럼 흘러들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그 경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나쳐버린 숱한 세월은 과연 얼마만큼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죽어 지내온 것인지 모든 기준이 흐릿한 먼지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설녀가 피워내는 것이 아니었지. 우습게도 내가 그녀로부터 그런 분위기를 불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물음을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 병치레하는 제가 불쌍해 보이시나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 정말 나는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아니라고 딱 잡아댈 수도 없었지.
나는 다만 그녀의 내려앉은 속눈썹과 붉어진 입술을 내려다보며 혼자 고개를 도리질하고 있었어.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나요? 그녀는 마치 내 마음을 뚫어보듯 그렇게 묻고 있었고 나는 어떤 말로도 대답할 수가 없었지. 다만 도리질만을 계속해대고 있었어. 만약 한 달 후에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의 질문은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듯 두서없이 터져나왔어. 나는 답답하고 불안해졌어. 무엇을 해야 할지 딱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무척 바쁘기는 할 것 같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 더는 그녀 혼자 말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 지나온 하루하루가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나는 설녀가 던지는 말들을 따라 정신없이 생각들을 정리해 나아가야 했어.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자 그녀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이런 말 들은 적 있나요? 나는 향숙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너 그 말 들어봤지? 기억나? 조창인이 쓴 가시곡이라는 책에서 본 것 같아. 맞아. 설녀가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헛되이 오늘을 보낸 사람은 나를 지칭했을 수 있고 어제 죽은 사람은 그녀 자신을 지칭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생각이 복잡해지자 그런 말들이 불러오는 무거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난 글을 얼핏 보긴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서둘러 피하려 하자 잠시 생각에 젖어있던 그녀는 말을 이었어. 난 그 글을 읽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왜 여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녀의 질문들은 나에게 어떤 대답이든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주고 있었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고요. 나의 대답이 마음에 닿았었을까? 그녀는 살며시 눈을 떠 나를 지그시 쳐다보고는 또 이렇게 말했지. 전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소모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섬뜩한 기운이 있잖아. 그녀의 말들은 그런 서늘한 바람이 되어 나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어. 많은 생각이 마른 낙엽처럼 바람에 쓸리며 늑골의 한 모퉁이로 사각사각 쌓여들고 있었어. 솔직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일까? 그런 생각도 했지. 소모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책에서는 그 해답을 얻지 못했었나요? 자신 없이 하는 나의 물음에 설녀는 슬그머니 내 손을 잡더니 자신의 배 위에 얹고 손을 포개온 뒤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그런 책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화두로 쓰인 글인데 그 내용처럼 자신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 그러니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그런 종류의 글은 읽어본 적이 없었지. 오히려 그녀의 독서량과 그 생각의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 죽음에는 5단계가 있다고 했지.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하고, 다음엔 현실에 분노하고, 이어 타협하고, 그러다 우울해지고, 결국 수용한다고 했지. 그녀는 수용의 단계에 이른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이야기들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섣불리 그녀의 이야기에 토를 딸 수도 없었어. 불교의 윤회사상을 믿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방향 잃은 개구리처럼 어디까지 뛸 것인가. 그녀는 굳이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지.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 언젠가 내가 짊어진 업을 다 갚고 나면 나는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잘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겠지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그녀는 꿈꾸는 공주였어. 누군가가 다음 생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주길 기다리며 편히 잠들기를 준비하고 있는. 살아있으니 죽는 것이다. 약간 빨리 가는 것일 뿐 그런 생각이 오히려 편안해지더군요. 병원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뇌사 상태의 사람들도 많고 더욱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안타까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에 비교하면 나는 아직 행복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녀는 자신이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나에게 선명히 해준 셈이었지.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은 왜였을까?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낸 기분이 그랬을 거야. 그러나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공허한 기운을 주체할 수는 없었어.
오후의 햇살이 잠깐 그녀의 얼굴에 내렸어. 마치 그녀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 것처럼 창밖을 흐르는 산과들, 높은 구름이 우리에게, 아니 그녀에게 모종의 인사를 하는 듯했고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의 끝없는 일렁임은 그녀의 남은 생을 향해 멀고 먼 손짓을 하는 듯했어. 이 아름다운 풍광들. 그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주체가 있어야 자연도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것만이 유효할 것 같아. 먼지 낀 창틀에 기어 마지막 생을 붙들고 있는 저 하루살이도 단 하루 동안 전력을 다했던 그 짧은 생만이 유효할 뿐이야. 한 생명에 다가온 죽음은 그로부터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그 후에 모든 것은 남아있는 자들의 몫으로 그 빈틈이 채워질 뿐이지. 새벽에 국도를 달리다 보면 처참하게 로드킬을 당한 들짐승이나 개들의 진이겨진 붉은 속살들, 비명에 사라진 참으로 억울했을 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불어 무심하지. 그녀 앞에서 나도 무심할 수 있어야 했어. 나의 상념을 흔들어 깨우듯 설려는 몸을 약간 뒤척이며 말했어.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내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괜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무의미해요. 하루살이처럼 제 눈앞에 보이는 오늘, 지금, 이 시각에 현재에만 충실해지고 싶어요.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문득 깨우친 것이 성불이었다면 설려 또한 성불한 모습이 아니겠냐고. 그만큼 그녀의 얼굴은 확신에 차 있었어. 평온했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에 관해 과연 얼마쯤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좁은 감성으로 그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앞을 볼 수 없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지만 죽음이란 예고 없이 덮쳐오는 것. 나에게 죽음이 당장 눈앞에 온다면 견딜 수 없는 그 깜깜한 나락 속에서 절망의 끝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성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만도 힘이 될 거야.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았어. 참으로 작은 손이었지만 부드러웠어. 그 부드러움은 그녀의 깊이로 느껴졌어. 그 작은 손의 깊이는 아스라하게 멀기만 했지. 차츰 손안이 따뜻해지면서 찐득한 우리들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었어.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엑스터시 속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렇게 한없이 유영하고 있었지. 그곳은 여러 가지 빛깔의 물감이 준비된 고요한 호수 같았어. 죽음이라든가 기쁨, 행복, 사랑. 그런 빛깔들은 맑은 호수 위에 붓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무지갯빛 꿈같은 세계를 곱게 펼쳐내고 있었지. 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녀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던 그녀의 소원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숱한 사람들이 오가는 대합실 앞에서 그 혼잡 속에서 언뜻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둥둥 울려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기원했어요. 이 순간을 그대로 멈추게 해달라고, 아니 잠깐만이라도 그 일을 제 곁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빠른 걸음으로 군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괴성을 지르며 재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다른 수많은 궤도에서 어쩌다 맞물리는 톱니바퀴 하나에 그이와 내가 있었지만 이제 또 각자의 궤도를 향해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면 그뿐. 설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올려보았어. 그녀의 속눈썹에 작은 물방울이 하나 맺혀 있었어. 아주 작은 그 방울 속에 모딜리아니의 그림. 구름 옷을 입은 소녀가 하얗게 떨고 있었어. 저는 서둘러 그가 사라진 대기실한 군중 속으로 달려갔었지요. 너무 쉽게 그가 그곳에 있었어요. 줄의 맨 끝에 내가 망설이고 있던 그 부산행 티켓을 사기 위해 그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지요.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가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숨이 턱 막혔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가 아니었어요. 비슷했지만 그가 아니었어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던지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얼른 표를 부탁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었지요. 부산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였지요. 어차피 가야 하지만 그가 아닌 당신이 나에게 준 충격은 너무 컸어요. 그러나 그와 닮은 당신과 여행하고 싶다는 마지막 유혹마저 떨어뜨릴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나는 설녀의 남자, 그의 대리인이었지.
아니 잠시 그녀의 빈 가슴을 채워줄 위안부였던 거야. 그녀의 그라는 존재 앞에서 내 마음속의 거울이 자신만만하게 내 모습을 비추던 그 거울이 순식간에 와장창 깨져 내리더군. 나도 모르는 순간 나는 나의 화살을 그녀를 향해 겨누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녀는 나의 관역을 훨씬 벗어나 있었던 거지. 나의 속성은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여성을 외면하지는 못해. 나는 하마터면 나의 활시위를 그녀를 향하여 당길 뻔했어. 오, 호호호호. 향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나의 여자는 긴장을 풀며 그렇게 유쾌하게 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웃음은 왠지 나를 약 올리는 듯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에 중심줄을 힘차게 당겼다. 나는 설녀가 말하는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어. 그러나 따지고 보니 그보다도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게야. 그렇듯 우리는 아직 서로 정식 인사도 나누지 못한 남남임이 분명했어. 난 그녀의 그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기로 했지. 이 세상에 오직 혼자라는 기분을 아시나요? 혼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방향 없는 항해처럼 허탈해지고 말아요. 그게 힘이 들어요. 무의미, 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요. 잠시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내 마음에 꼭비를 쥐고 있는 것 같았어.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나의 마음은 다시 그녀에게로 살며시 휩쓸려 들고 말았으니까. 혼자라는 느낌의 두려움. 그것은 비단 그녀만의 것은 아닐 거야. 공유되는 감정에는 말이 필요 없었지. 우리 사이엔 이제 그녀의 숨소리만이 아득하게 찾아들고 있었어. 기차는 동대구에서 많은 사람을 뱉어내고 이어 청도에서 제잘거리던 학생 몇 명마저 내보낸 뒤 한결 조용해졌어. 이미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 겹겹 둘러선 산그늘이 잿빛을 피워내고 있었고 작은 강줄기는 흐느적거리다가 그 잿빛 속을 찾아들고 있었어. 기차가 아늑한 시골 마을들을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모습마저 어둠 속에 감추즈음 객실 안에는 잠이 든 승객들의 숨소리만 떠다니고 있었어. 밀양, 삼랑진을 지나는 동안 우리도 그렇게 잠을 잤을까. 어느 사이 기차는 구포역에 들어섰지. 나는 그곳에서 내릴 계획이었으나 누워있는 그녀를 차마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낌새를 느낀 게 나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 부산역 앞 아리랑 호텔 커피숍에서 절 기다려주실 수 있지요? 조심스럽게 나의 표정을 확인하던 그녀는 의미 있는 웃음을 던지고 가방을 가슴에 꼭 안더니 통로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부산역에 도착하는 동안 나는 마치 해독하지 못한 암호처럼 그 웃음의 의미를 되풀이해서 떠올렸어. 여기서 제2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곧 다음 3편에서 완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끝.